의원님들 모두 주 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네, 10분. 뭐 10분씩이나요? 왜 갑자기 10분? 간사간의 합의로 보충 질의. 아 그래요? 비공개 때 10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10분 안 할 사람은 5분 해도 되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오전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개입 문건, 국정원 댓글 사건, 남북 정상회담록 무단 유출, 최동욱 총장 개인 사찰, 간첩 증거 조작,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과 언론 공작, 휴대폰 사찰 의혹. 이거에 대해서 일단 다 살펴보시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네. 살펴본다는 것은 진상 규명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국정원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가기관으로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한 게 좀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직전이죠. 총선이 4.13이었으니까요. 그 직전에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이 있었고 이게 그 뒤에 그 지배인 허 지배인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게 정보기관의 기획 탈북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총선 직전에 보도가 되면서 이 보도 자체도 철저한 기획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단일 귀순 사건 중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468명 이후에 그리고 2011년 3월에 9명이 집단 탈북한 이후에는 최대 규모인데 이것을 이 시간에 그 시간에 이렇게 집단으로 해가지고 또 그것을 즉각 그 사이 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관례하고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해서 널리 홍보하고 한 것은 북풍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국민들이 이 북풍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에는 사태 파악과 실태 파악을 잘 해가지고 이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실패한 북풍으로 끝나서 다행이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성공한 북풍이었다면은 그 4.13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전혀 모릅니다. 선거 때마다 꼭 북풍 기획이 있고요. 북풍 기획은 매번 성공하다가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북풍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이 거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풍 기획을 하는 아주 이 잘못된 관행이죠. 뭔가 정치권,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그런 미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획 탈북이고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입국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떠한 정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역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뭐 퇴직한 이후에 한 가지 느낀 점은 있습니다. 탈북민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한 번도 그런 책임을 뭐 회피한 적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4년에 뭐 동남아 뭐 국가에서 460명 이상을 한꺼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이었죠.
460명 이상을 한꺼번에 저희가 데려옴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1년 동안, 정확히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로 상태로 들어갔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쪽으로 오겠다는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명백한 원칙이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수반되는 것 하나는 탈북자의 보호, 또 잠재적인 탈북자들의 보호,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그 북한 종업원 식당 종업원들 탈북한 사례에서는 뭐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은 제가 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요. 북풍의 역사가 저희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뭐 저도 근무하던 시절, 나왔던 시절, 뭐 선배,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아픈 역사를 바로 끊어내고자 하는 게 이번 저희가 정말 어떤 형태의 정치 개입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 속에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더 이상 북풍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그 국민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고 국정원이 계속해서 이런 미망을 계속 수행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원내에 철저한 개혁과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추명호 국장 얘기입니다. 추명호 국장을 뭐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은 이름을 널리 떨치고 사실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추국장이라는 걸 국정원이나 시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다 알 정도로 이 문건 작성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드러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추원장이었고요. 직원들을 인사를 주물렀고요. 차은택 비위를 보고한 직원도 아프리카로 좌천시킬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이건 제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께서 부인을 하셨어요. 본인의 희망이라고요. 본인은 절대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최순실에 부역을 한 여러 가지 흔적을 보였고요. 부역자 3인방과 함께 국정원을 장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4라는 별칭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국정원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언론 보도가 되니까 감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맹탕이었습니다. 오히려 면죄부만 주고 지금은 하여튼 저희들이 몇 년을 한 끝에 추 국장이 결국은 자기 이 수명을 다 하고 결국은 정년 퇴직을 한 게 됐습니다. 근데 뭐 혹시 다시 추명호 국장이 살아나서 계약직이나 특별한 직위를 누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추 국장은 그렇게 정보위에서 몇 년을 두드려도 불사조처럼 살아났습니다. 이 추 국장의 악행은 지금도 국정원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여다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도 국정원 인사의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원장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지휘권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깜짝 놀란 거 하나는 작년에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때 국정원의 공식적인 반응이 몰랐습니다. 그때 미국도 몰랐다라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미국도 몰랐다는 게 국정원의 그 변명이나 양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국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개혁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남재준 원장이 가져온 셀프 개혁안은 내용은 아실 텐데요. 위법명령 심사청구센터, 적법성 심사위원회, 준법통제
심사제도는 별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준법 통제 심사제도 정도가 조금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정원장이 취임하시면 국정개혁안 그리고 국정개혁 무슨 특별한 위원회 뭐 이런 것을 만드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진단과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3자적 시각에서 보는 입장 또 전문가 국민의 눈높이 뭐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서 민주적이지만 순수한 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개혁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국회와 특히 정보위원회와 상위 또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호영 의원입니다. 지금 정보 활동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뿐만 아니라 우방국이나 동맹국의 정보기관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네. 특히 이 테러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필요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들이 교류 협력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철저히 제공한 편에만 제공된다는 그런 안심이 있을 때 제공하지 그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의심이 들면 중요한 정보는 서로 교류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한때 우리 국정원에서 북측과 너무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우방국으로부터 주요 정보가 유입이 거의 어려워진 상황이 있다고 밖에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 뭐 듣지는 못했고요. 그런 일은 정보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원장이 방북을 하고 무슨 이 군사적으로 주적 수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우리 한국 국정원에 잘못 정보를 주면 다 북한에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우방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았거든요. 그래서 서 후보자께서도 네. 주로 무슨 정상회담 뭐이라든지 대북 접촉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안심을 하지 못하는 우방국들이 중요 정보를 우리 국정원에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는 걸 들었거든요. 네. 이 점에 관한 후보자 입장을 밝혀주세요. 실제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남북 간의 중요한 접촉과 협상과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긴밀한 우방국과 서로 같이 공유를 합니다. 또 필요하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그거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방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우방국이 북한과의 접촉이나 협상이 있다면 저희들과 사전 협의가 없이는 뭐 제가 소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고 또 그런 실행이 이루어질 때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제공된 정보가 북측에 넘어갈 우려 때문에 우방국으로부터 중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앞으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자문위원은 누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까? 스카이라이프의 임원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원 누구죠? 지금 제가 정확히 이름은 뭐 제보에 기억은 의하면 못하지만요. 당시 네. 사장으로 취임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문모 사장과 친분이 있어 제안받았다 이런 제보가 있는데 지금 그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5, 6년 전의 일이고 거액의 이 자문료를 받는 거기에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답변 아닙니까? 아니요. 문재철 사장 압니까? 문재철 사장은 제가 그 전에는 뭐 서로 알지 자문위원회를 못하는 당시에 사이였고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한테 제안 온 것은 그쪽에 임원이 연락이 왔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자문에 응하겠다라는 수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재철 사장을 제가 만났죠. 그런데 그러면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네. 이게 묘하게 2007년 대선이 끝난 2007년 12월에 그만두셨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네. 대선 지자 그만둔 거 아닙니까? 왜 그만뒀어요? 이런 면이 깔끔하지 못해요. 하면 얼마 석 달인가 밖에 남지 않은 기간을 다 채우든지 또 대선 기간 중인 2달간도 선대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자문료를 끊임없이 받았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만뒀어요. 이런 과정들이 안 매끄러워요.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 12월 달 지나서죠. 지나서 그 어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문 이제 종료한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제 짐작은 뭐 지금 존경하는 주연님 말씀하셨지만 뭐 당시 대선에 승리한 반대편 쪽에서 정책 뭐 보좌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 기간도 안 입장에서는 채우고 조금 거기에서 그만두라 그랬구만요. 네, 제가 통보를 받았죠. 예. 그런데 앞에도 자문위원이 없고 뒤에도 자문위원이 없고 혼자만 있었는데다가 자문한 내용이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밝힌 것에 의하면 북한 위성 문제 뭐 이런 자문을 했다는데 이 북한 위성에 관한 뭐 조금이라도 근거가 나온 것은 그 2년 6개월 뒤에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스카이라이프에서 자문 활동을 굳이 될 것이 없으니까 2년 뒤에 나온 보고서를 갖다 끌어다가 그거 가지고 했습니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후보자 아닌 딴 위성 전문가라도 북한 전문가나 위성 전문가라도 계속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는 인연으로 특별히 특혜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반 자문하고 똑같습니까? 또 아는 인맥에 따라서 좀 자문료도 많이 받고 뭐 저 드문드문하게 한 그런 특혜성 자문이었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당초에 자문 제안이 왔을 때도 충분히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입장에선 뭐 저의 예, 알겠습니다. 경험과, 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경찰 산하 안보 수사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죠. 네. 근데 여기에 관한 후보자의 답변은 공약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거든요. 대통령 공약인데 이런저런 앞뒤 설명 없이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지하고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옮기는데 동의합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 첫 국정원장은 대통령 공약을 집행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딱 말씀해 주세요. 대공수사국 예, 폐지하고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공수사기능 폐지하고 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넘기겠다는 취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뭐 지금 아니 단계에서 자세하다고 한 말씀들이 다 애매해서 들어봐도 하겠다는 말인지 안 하겠다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결론만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입니까? 아니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라도 남겨야 되겠습니까? 이 둘 중에 답을 해주세요. 전반적인 수사권의 조정 과정 속에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조정이라는 말은 남겨둔다는 말인데 남겨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 그것만 분명하게 답을 해보세요. 그 상세한 답변은 뭐 이 공개적이라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요. 뭐 비공개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네. 국정원 측에서는 대공수사 요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아마 조직 자체는 반대할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겨주려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이런 것을 주장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공약에 나왔으니까 아마 조정 과정의 입장이 참 어려울 거예요. 국정원 출신으로서 대공수사권 넘겨주겠다 하면 후배나 조직으로부터 배신하는 사람 비슷하게 될 테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전문성이 문제라면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 요원들을 몽땅 경찰청 안보국으로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고 상당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답은 못 듣겠네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공약을 비롯해서 토론회 때 수차에 걸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폐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전 청문회나 서면 질의 답변에서 보면 후보자는 이를
단순히 국내 정치 관여 금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정보 수집 폐지하고 국내 정치 관여 금지하고는 명백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내 정보 수집 폐지를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정보는 수집하되 국내 정치에 관한 것만 하지 않은 취지라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쪽입니까? 아까 큰 범주를 한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개입, 또 민간인의 사찰 내지는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데 여러 가지 대통령은 그 무슨 민간인 사찰에 국내 정치 관여는 금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그래서 국내 지금 정치는 공약하고 후보자의 답변이 전부 애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 청문회 않습니다.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국내 정보와 관련된 입장은 반드시 관철될 것이고요. 참고로 지난 5월 19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서 뭐 각 당 대표님들 모시고 오찬할 때 그때도 명백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내 정치 활동과 관련된 수집은 반드시 근절하겠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공약한 커다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집중해서 그 질문할 사항은 인사 조직 직원들의 명예 또 그리고 그 소명 의식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비공개 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완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라고 아까 인정하셨죠? 북한의 이중성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헌법에 저희들의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측면도 있죠. 그것이 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불법 정권입니까? 저희 국내 실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정권이 국가보안법상 맞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정권이 맞죠? 헌법상으로는 또 다른 정치적 실체, 과거 정권부터 그것이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단적으로 잠깐만. 두불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서 질문에만 얘기하기가 답해 주세요.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서독도 동독 정부를 불법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고 지원을 하고 다양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냈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통일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우리 청문회장에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1948년도 12월 12일 날 공산국가도 참여한 유엔 총회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한 사실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북한 정권은 불법 규정을 해야죠. 맞습니까? 저희 국내 국가보안법 실적법상 북한은 반국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지금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공통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잠깐 보십시오. 주시면은 네. 국내 지금 공약에는 대통령 공약 이래 돼 있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이래 돼 있어요. 전면. 그러면은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부처에 출입하고 뭐 국내 기업에 하고 이런 활동 자체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우리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후보자는 정치 개입과 관련한 정보 수집만 폐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소신이 뭐예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후보자는 타결해 나가겠어요? 네, 뭐 입장은 명백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에서 하는 모든 정보 활동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국내 정치와 관련된 민간 사찰과 관련된 그런 수집 활동은 저희가 폐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들, 예컨대 산업방첩, 대테러, 사이버, 외사 이런 등등의 활동은 당연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거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가경찰 산하로 옮기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문제하고 쉽게 말해 대공 수사권을 안 하면은 국정원의 수사 기능이 완전 폐지되는 겁니까? 후보자께서는 이번에 대선 캠프에 같이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약 사항을 내용을 충분히 알 거 아니에요. 네, 국정원에 알고 관한 사항.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국정원 워딩은 이래 돼 있어요.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 수사권은 넘긴다. 뭐 수사 기능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수사권을 그러니까 대공 수사권만 안 하면 국정원의 수사 기능은 자동 폐지되는 거죠. 근데 국정원에 허용된 수사의 범위가 네. 국가보안법 예.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허용돼 있죠, 법상. 그러니까 그게 국가보안법 수사가 대공 수사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네. 이 따로 다른 것이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물어본다는 취지입니다. 아까 해외 정보가 이게 참 이 정보학의 대부 셔먼 켄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보는 물리적인 영토 개념이 아니라 정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내 정보냐 해외 정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도 글로벌 시대에 이게 해외 정보, 국내 정보가 매우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국내 정보는 아예 안 하고 해외 정보만 하고 이름도 해외 정보원으로 바꾸겠다. 이 현실적으로 뭐 30여 년 국정 근무 경험을 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보 활동을 다 한다는 취지는 아니죠. 다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죠. 국내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에 허용된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외 정보원으로 명칭 바꾸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칭 자체가. 그 취지는 그만큼 과거에 저희들이 국내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서 부작용과 국민들의 신망을 잃었으니까 그렇게 이름까지 바꾸는 각오와 결단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북한도 자주 계셨고 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뭐 혹시 개인적인 전망을 해보신 적 있어요?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98년도 때 국정원 직원 580여 명이 재택근무하고 강제퇴직시킨 인사대란 아시죠? 네, 예. 그간에 이 강제퇴직자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원에 진정도 내고 청원도 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이게 청원에 대한 국정원의 회신문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국정원에서 좀 강압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했다. 그래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기하들이 입었다. 이렇게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아직도 제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판에 가서는 재판에서 국정원의 그 조정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안을 내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이분들이 제대로 구제되고 있지 않다. 아마 지금 국정원에 취임하시면 매우 같은 직원으로서 가슴 아파하실 것 같은데 이 역시도 과거 국정원의 과거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제도 직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각오가 있습니까? 뭐
국정원 56년사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또 많은 아픔을 국민들한테 드렸고요. 개개인이 아픈 면이 있다면 하여간 그걸 치유하는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는 다 계실 때 다 이 문제가 다 불거졌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그 이후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뤄진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살펴보시고 추가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평소에 발언했던 선 김정은 체제 보장 후 비핵화 추진 그런 발언 하셨죠? 네. 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유엔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기조하고는 배치된다, 상치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민간인 신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역시도 지금 원장 취임하시면 변함이 없나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제가 이제 언급했던 거는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 비핵화를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 취지고요.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엊그제 보도도 다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틸러슨 국무장관도 명백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먼저 북한의- 핵을 버려야만 체제도 보장해 주다는 게 미국의 생각 아닙니까? 핵을 버리라는 것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핵화 의지를 보여라는 것이죠.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듯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핵무기가 자기의 생존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외부로부터 자기네 체제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는 당신들이 비핵화, 당신들이 핵무기를 버리면 생존을 보장해 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엇박자가 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면 사실은 미국이 저희하고 이 입장에서는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그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그런 상태 속에서 대화를 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강한 압박을 북한에 대해서 강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나 우리나 또 심지어는 중국의 합류하에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런 강한 압박 속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때 신뢰를 줄 때 그때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때 북한의 체제 생존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맥락 속에서 북한의 체제 생존 얘기가 나온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의 체제 생존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대북관이나 안보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 정보 수집 가지고 이제 질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제가 봐도 조금 명확치 않은 점이 있긴 한데 지금 국정원에 1, 2, 3차장과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네. 1차장을 해외 북한 차장이라고 합니까? 북한 해외 차장?
지금 현재 해외와 북한 업무를 그 관장하고 2차장이 국내 차장이고 3차장이 과학기술이고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원의 차장들이 지역별 차장제입니까? 아니면 기능별 차장제입니까? 뭐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원세훈 원장 때까지는 북한 해외 국내라고 해서 명확한 지역별 차장제를 뒀었고 남재준 원장 때 북한 해외를 합쳐서 두고 과학기술차장을 두면서 약간의 변화를 뒀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별 성격이 더 짙지 않냐. 네. 원래는 1차장은 공작 중심의 공세적인 그런 정보 활동을 하는 차장으로 봐야 되고 2차장은 방첩 보안 등 그 패시브한 그런 차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재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에는 이 차장을 국내 차장이라고 하고 이 차장 산하 중에 8국이 이 차장 그 권한에 거의 뭐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니까 자꾸 이런 국내 정치 관여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그 8국 쪽에 있는 아이오들이 요원들이 일부 또 일탈적인 행동이 있으니까 그게 폐단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매 5년마다 국정원 개편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뭐 네. 그 차제에 많은 정보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해외, 북한, 국내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거보다는 선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작차장, 정보차장, 그죠? 그리고 그 지원차장, 또 과학기술차장 이렇게 기능별로 두게 되면 이렇게 국내 차장이란 게 굳이 부각이 되고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방첩 보안은 국내는 텅텅 비워놓고 그냥 놔두고 있으란 말입니까 국정원이? 그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방첩 보완을 해야죠. 그죠? 네. 다만 8국 일부 그 활동에서 그런 문제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지가 몇 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다 뽑아버리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만약에 원장이 되시면은 네. 기능별로 차장제를 도입해서 정보차장은 지금 국정원의 정보 목표가 뭡니까? 국익 최우선이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서훈 원장의 정보 목표는 뭐냐? 뭐 그- 똑같습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군 정치로 군사력만 비대하고 백성들은 저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저 북한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 목표를 설정하셔야 될 거고 네. 그러면 그 정보 목표 즉 국익 그다음 북한 이런 이 정보 목표를 어떻게 용이하게 수행할 것인가 정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보차장을 두고 해외, 북한, 국내 불문하고 다만 국내는 국정원법에 정해져 있는 딱 정해져 있는 고유의 업무 영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음지에서 산화하는 그런 심정으로 공작 활동을 하고
이를 백업을 할 과학기술도 개발을 하고 기술실장은 안 살림을 잘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정계라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뭐 조직 재편이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원내를 보면요, 정말 어려움을 무릅쓰고 영화 같은 데서 주인공이 되는 우리 아이들은 원내에서 그렇게 해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팔국, 인사, 감찰 등 영화에 나오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원내에서 활개치고 있는 그런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게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좀 힘들고,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첩보 영화 보면서 그 정말 국익을 위해 가지고 멋지게 활동하는 그런 요원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원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게 또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새로 원장으로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그런 요원들이 대접받고 중용되고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인사 때마다 발탁될 수 있는 그런 원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블랙들이 대접받는 그런 원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잠깐 네. 소견을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부작용들이 외부에 누출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뭐 국정원 출신 입장에서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정원을 평생 지켜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국민들께 다 말씀은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세계 이름 없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직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내에 저희 보국탑에 그분들의 이름과 별을 새겨놓고 늘 저희 국정원 직원들 가슴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늘 본이 되고 그 정신으로 저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는 일탈된 행위, 그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신뢰를 잃고 있는데, 하여간 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 국정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과 각오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결심했고요. 어쨌든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하는 동안 국정원을 정말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관, 신뢰받는 기관 만들어 놓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평생의 꿈이고, 저희와 같이 평생 국정원 생활을 했던 모든 건강한 구성원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정말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져서 소리 없이 묵묵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다가 산화한 직원들 보람을 느끼고 산화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족들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풍토 네, 만들어 주시고요. 또 기능별 차장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청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철우 위원장하고 또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게 있고, 국정원장도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여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점은 분명히 해둬야 된다. 그게 뭐냐? 이 자리는 전 정권의 보복을 위해서 무슨 그 주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조금 전에 모 의원께서 작년에 중국의 종업원들이 집단 탈출했지요. 이것을 기획 탈북이다. 그리고 단정직공 그리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정원장 후보자가 잘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뒤에 있는 이 그 간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탈북 국민이 3만 명이 지금 와서 정착하고 있죠. 아니 북한에 중국에 나와 있는 종업원들이 우리에게 뭔 그렇게 대단한 정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걸 탈북을 기획하고 그렇게 국정원이 했습니까? 탈북 기획해서 그 사람들이 탈출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단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탈북 기획이었느냐 잦은 탈북이었느냐 탈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좀 도와준 것이냐 시민들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뭐 살펴보거나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제가 아까 기획 탈북이라고 뭐 단정해서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다만 과거에 탈북자 관리를 해올 때 뭐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제가 했다. 그 느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개한 게 그 사람 탈북했는데 그 집단으로 했는데 공개한 것이 뭐가 이상해요? 그 부분은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통상 그 탈북 기획에 의문이 간다는 얘기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네. 통상 탈북 관리를 할 때 저희가 그 탈북자들의 신변이든지 아니면 또 그분들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계시던 곳 또 그쪽 루트를 이용해서 탈북해야 될 분들 이런 것들에 이제 지장이 주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 후보자 지금 그 부분에서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네. 위원장도 그 권한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저 무슨 얘기냐 간부들에게 탈북 기획했느냐 안 했냐 여기 그냥 이 간부들 남아 있잖아요. 사장들도 남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이따 오후까지 분명히 위원장 답변해 줘야 돼요. 이거 그냥 이 많은 분들이 국민이 이 생중계로 듣고 있는데 아니 탈북 종업원들을 기획 탈북이라고 말이야 확정져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살펴보라 그러고 그 국정원장 후보자는 살펴보겠다고 얘기하고 이게 되겠냐 이게 무슨 청문회장이에요. 또 그러면 이 저 태영호공사도 기획 탈북 시킨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분들을 만약에 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혀. 이분이 와서 강연하는 것도 얘기 듣고 TV에서 토론한 것도 봤습니다만 근데 종업원을 탈북 기획이라고 그러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도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살펴보라 저런 부분 살펴보라고 정치 보복하는 이런 청문회 후보 하는데 정치 그 보복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그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서면질의 답변 내용 우리 의원들의 내용 아까도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국정원 수사기능 폐지 문제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서면 질의하는 것도 이 아까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전혀 좀 다른 입장이거든요. 나는 뭐 후보자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오후까지는 이 비공개 회의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약과
후보자의 생각이 다르다. 뭔가 얘기 못할 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답변을 더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지만 이 부분도 오늘 오후 비공개 회의까지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나는 뭐 정보 후보자께서 내 야당이 돼서 야당 의원으로서 말씀하지만은 몇 가지 분명히 안보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기치 않는 많은 부분을 들어서 저기에 안심하는 대목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국가정보원장 자리라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대공수사 파트 부분 이 문제,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겠다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이따 오후까지 좀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대공 파트에 있을 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방북, 대북 지원 문제에 관여하셨죠? 당시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요. 이 정책 결정이야 뭐 원장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숙한 관여는 안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 선거 때도 이것이 큰 쟁점이 됐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 5억 2,476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갔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17억 1,661만 달러가 현금으로 북한에 넘어갔어요. 근데 이때 이런 걸 넘어갔을 때는 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평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진정성을 우리 저 후보자가 실무자일 때 확신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신했으니까 그런 보고를 통해서 이런 현금 지원을 했겠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커다란 정책 방향과 접근법의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대북 접근법이 옳았냐 안 옳았냐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문제를 알겠어요. 예, 그런데요. 어떻든 간에 저는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입법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압니다. 우리도 우려했습니다마는 햇빛 정책에 대해서 햇빛을 쐬므로써 개혁 개방 통해서 북한이 우리와 같은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고 핵 무장 안 할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진정성 있는 노무현 또 김대중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지원에 그들이 답한 것은 핵과 미사일로 답했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고 유엔 결의 어저께 뭐 G7 정상회의 결의 이런 거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이거는 통일부에서 할 문제지만은 지금 대북의 민간 지원을 통해서 돈이나 물자 지원한다든가 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방북한다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부의 수장이 된다면 시기상조라고 위에다가 보고해야 하시라 이런 얘기인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굉장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죠. 사실은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북한의 예, 알겠습니다. 어려우시겠죠. 뭐 이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는 문제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입장도 있었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걸 전해주세요. 예.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았기 때문에 대북 대화 지원 문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잘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서청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 탈북이라든지 이런 걸 확정되지도 않은
알려지도 않은 것을 마치 국민들께서 그렇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으면 밝혀서 다시는 기획 탈북이 아닌데 기획 탈북에 비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전에 그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그 후보자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약간 의아해서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 테러 방지법이 필요한 것과 테러 방지법의 인권이나 기타 이렇게 그 침해를 가할 수 있는 독소 조항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좀 구분된 인식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테러 방지법이 말이 좋아서 직권 상정한 거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날치기 처리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링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이유들 이런 건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테러 위험 인물 지정에서 법적 절차가 미비해서 국민 누구나 테러 위험의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또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 점이라든가 또 대공 수사권 외에 테러 위험 인물 추정 및 조사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부여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법원의 통제나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는 활동이 보장된 거라든가 더 나아가서 위치 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런 등등은 명백히 그 인권의 침해 요소로 보여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그 정치적인 문제들하고 연관될 때에는 반민주적인 이런 그 작동 원리로도 근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뭐 명백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뭐 그 법과 관련한 개정 논의는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국정원장께서 지금 법에서 이런 인권 침해의 그 소지 혹은 반민주적인 어떤 그 작동 원리로 근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제하고 그렇게 그 국정원을 이끌어가는 게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그 후보자의 그 인식과 지금 처리돼 있는 통과돼 있는 테러 방지법의 독소 조항 이것들을 개선해내고 그 이전에는 원장이 엄격하게 인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또 반민주적인 어떤 그 작동 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는 구분된 인식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철저히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 다른 의원님 말씀에 그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냥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저는 정치 보복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구태,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과 단절하려는 국정원의 노력은 뭐 반드시 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국정원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 그 신경민 의원께서 많은 사건들을 그 지적하셨고 또 그것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들이라는 점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들도 쭉 열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일이 열거하는 것 이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은 뭐 정치 보복의 그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국정원의 과거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구태 이런 것들이었다면 전 정확하게 내부에서 파헤치고 그리고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이 다시 태어나는 길이고 국민들 속에 확고한 신뢰로서 자리 잡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명백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들여다보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필요한 기구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우선 국정원 자체가 비밀 활동을 상당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그 기구가 구성돼서 국정원 내부의 어떤 개혁을 위한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진단하고 개선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서면에서 답변한 것처럼 셀프 진단 혹은 셀프 혁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들이 명백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만이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정원이 그 혁신 과정들이 정치 보복이 아닌 객관적인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의 어떤 그 혁신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적인 어떤 그 자문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그 조언, 참여 이런 것들을 그 만드는 과정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아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정연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체 개혁, 자체 진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3자적 시각과 관점에서 또 전문가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이름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내부, 외부 또 전직들이 모여서 충분히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의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치보복 문제는 정말 누구보다도 국정원 직원 스스로가 뼈아프게 겪어온 사항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정치보복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오랜 국정원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겪은 것이고요. 다만 잘못한 것과 잘한 것 그거를 가리는 일과 정치보복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해서는 안 될 일, 그거는 지금 질의와 대답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할 일을 잘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한 그 국정원의 정보의 어떤 수집 활동 과정에서의 어떤 양과 질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높아져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동안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정원 오보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건이 있었어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북한 군사경제 전문가들이 국정원의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 신뢰하기 좀 어려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 연구하는데도 한계를 느낀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정치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경제적인 어떤 정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은 굉장히 군사 정치적인 것 못지않게 더 많이 발전돼야 하고 정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국정원의 어떤 그 질적인 수준, 능력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 혹시 특별히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최근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파트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인적인 물적인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장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역시 국익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경제적인 분야가 많이 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국익을 위한 해외에서의 어떤 정보 활동들이 조금 더 보강되고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위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안보라는 것은 뭐 당했을 때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진단해서 방어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 관리와 관련된 예방적인 활동 그쪽에 좀 많이 좀 박차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시기에도 많이 얘기 나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합니다만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국가위기관리를 이 컨트롤 타워를 뭐 청와대가 하고 그런 일들을 즉각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이제 많은 목표들을 제시했는데 국정원 역시 국가위기관리 정보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 드린 거 이어서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저는 이제 후보자께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금방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국가 최고정보기관에서 정보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 예,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그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근절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이 그 큰 틀의 두 가지라고 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국정원 개혁 방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 아까 제가 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면 대통령의 어떤 그 공약은 이행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현 국정원의 그 큰 틀과 조직 편제는 유지하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 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들려요. 맞습니까? 뭐 약간의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 뭐 완성된 구상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저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약대로 하면 그 굉장히 큰 변화가 뭐 조직도 좀 바깥으로 뛰어서 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큰 변화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큰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좀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저기 틀렸나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은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은 유지하겠다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회 주시면 비공개 때 제 구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따 비공개 네. 때 네.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그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이제 국내 정치 개입 네. 또 이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어떤 동향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면 이제 정치 사찰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계선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을 적에 아까 개혁위원회든지 자문위원회든지 또 어떤 그 관행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관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 이전에 그 원 자체 직원들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 이런 문화 전통이 만들어지면 누가 해도 되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 또 국정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해서 저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 정보를 원에 요구했을 때 거부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요구를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거부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요구를 안 하시겠다는 또 그런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후보자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또 밑에서 아직까지 낡은 관행에서 못 벗어난 혹시라도 그런 이제 직원이 있다면 이 정치 개입이나 그 정치 사찰이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만약 그때 그 원장 측에 계셨다면 그런 정치 개입, 정치 사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거기서 직을 걸고 사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정원장 입장에서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책임의 강도가 제가 직을 걸 수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적으로 상응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김정은 체제가 합리적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 김정은 체제는 합리성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그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뭐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권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뭐 한 7년 동안 일정한 부분 공고성을 유지해 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어떤 체제와 같이 뭐 안정적이고 기반이 강하다고 보기는 뭐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지난해 4월달 창비학당에서 한 강연 내용 중에 아버지 김정일 때에 비해 김정은이 굉장히 폭넓은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두 마디로 정리하면 자유화와 분권하다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폭넓은 어떤 경제 개선 조치로 이제 북한의 시장과 어떤 휴대전화 뭐 또 돈주의 발생 또 소비자 의식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들으셨어요. 네. 이런 부분이 김정일 체제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확산이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러한 어떤 현상,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북한에서 이게 발생하고 현재 현존하는 이런 그 자본주의 요소라는 부분이 체제 한계에 따른 어떤 그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김정은 체제가 취해는 경제 사회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일단 국가 통제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뭐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측면은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김정은에 의해서 의지로 취해진 조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북한의 최종적인 전략 목표는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체제를 인정받고 레짐 체인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 핵보유국주의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뭐 두 개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항구적인 평화를 통해서 체제를 보장받는 것이 북한 정권의 목표죠. 근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핵보유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체제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이 처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상충되지 않고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우선순위를 따지면 또 굉장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후보자께서는 그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평화 체제를 논의하면 비핵화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연에서. 정확한 뭐 워딩은 자기가 제가 근데 기억은 그런 안 취지로 납니다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명분론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출구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핵 문제 해법으로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동시 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결국 이제 포괄적으로 동시 대타협을 이루자는 것인데 네. 정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후보자께서 만약에 정말 평화사 원장에 취임하시면 그것이 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화협정과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시겠습니까? 큰 흐름과 방향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저희가 평화 체제 문제를 뭐 비핵화의 협상 단계에서 시작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평화 체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저희가 평화 체제에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를 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조건들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에 시동을 못 걸고 있는 것이고요. 그 평화 협정이라는 건 이제 북미 평화 협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남북은 불가침 협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평화 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평화 협정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평화 협정과 동시에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잘 알고 북한이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네. 그 실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면 평화 협정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미군 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북한의 요구고 주장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주한 이제 미군 철수 안 한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평화협정 문제가 북미 평화협정, 남북 불가침협정이라고 이렇게 가르기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흐름은 이제 북한하고의 평화협정인데 거기에 당사자 자격으로 어떤 구조를 가져갈 거냐 이런 논의가 이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남북 당사자 간의 평화협정이 추진돼야 된다. 그리고 뭐 소위 2+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일차적인 당사자는 남과 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의 당사자가 돼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거기를 보장하는 그런 2+2 체제가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바람직스러운 입장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다면 사자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의와 보충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병기 의원님. 비공개 회의에서 말할까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정치 보복과 개혁의 문제가 나와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지난 30년 전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대한 그 과정에서 중대한 진전도 이루었지만 개혁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도 나오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조직 개편과 인사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건 결국 개혁을 위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개혁을 빙자한 인사를 일정 부분 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장 내정자께서 개혁에 성공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개혁의 성공 요소는 간단하게 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내놓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그 원장 내정자께서는 이 두 가지를 저는 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가 주특기인 본 의원으로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그 강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 내정자께서는 지금 가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실은 국정원을 분열로부터 구하셔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거운 소명의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원장으로 부임하신 후에 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본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혁이 미진하다면 그리고 또다시 이전에 실패했던 상황이 반복되려는 조짐이 있으면 이번의 경우에는 여당 간소로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제 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내정자께서 앞으로 하실 개혁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야당 간사일 때야 뭐 할 수 없었겠지만 여당이 되어서도 지난날의 과오를 고치지 못한다거나 답습한다면 저는 가혹하리 많지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내정자를 믿습니다. 사실 내정자를 믿는 이유는 본 의원이 국정원에서 만 20년간 인사를 하면서 보았던 가장 훌륭한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직원들의 열망을 우리 내정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개혁에 성공하셔서 계속해서 존경받는 선배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의 서면 답변이나 오늘
청문회장에서의 답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저는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이 되시면 또 되실 것 같고 되시면 뭐 국정원 개혁,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잘 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국정원 개혁은 원장 한 사람의 어떤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장 의지로 된다 하더라도 원장이 바뀌면 또 사람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개혁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정원 어떤 개혁을 위해서 전임 원장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그 뒤에 또 그런 전임 원장들이 또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는 법과 제도를 통한 시스템 개혁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그냥 그 무슨 원장의 의지 표명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적어도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누가 국정원장이 돼도 우리 서훈 후보자 이후에 누가 국정원장이 되더라도 이 국정원 계획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그냥 뭐 말로서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좀 고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이 지금 많이 좀 흔들리고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아무리 뭐 전 정권에서 어떤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본인이 직업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주도적으로 이 불법을 행한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그 자업자득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께서 이제 취임하시면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9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어떤 불법 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좀 그 일단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될 테고 그리고 이 모든 조직에 있어서의 그 원칙은 신상 필벌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의 이 직원들이 아예 바깥에 정치권, 뭐 청와대 하고 뭐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그 잘못된 관행들을 아주 그냥 척결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원장이 취임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고요.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의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여건,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이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국내 여건이나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핵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 시점이 아니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 본인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받을 때 용도를 정확하게 이 돈을 빌려서 건물을 사서 상가 임대차 한다고 밝혔습니까? 네, 그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새로 분양하는 상가였고요. 예. 그 분양하는 상가에 아파트처럼 대출이 껴서 오는 그런 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였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이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업에 껴서 나오는 그런 대출이었기 때문에요.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해서 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분양할 때 같이 붙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에 있어서도 어떤 특혜도 없었고 제가 특혜받을 입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는 법상으로도 되어 있지만은 네.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정치 개입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원장이 관심이 있으니까 국내 정치 파트가 비대하게 운용이 되었고 또 우수한 사람들이 국내 정치 파트에 많이 지원을 해서 국정원의 전반적인 대북 정보 능력 이런 데 조금 인력 배치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정권 때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대량 교체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국정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말하자면 정년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신분 보장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 관여 금지는 법상으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역량 강화와 국정원 구성원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조직 개편 개혁 이런 의제를 설정해 놓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긴밀하게 활동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치고 배제하는 그런 장치로 많이 활용되어 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국정원 개혁 개편하면서 또 무슨 인적 청산이나 인적 책임을 물어서 뭐 특정 지역 사람이라든지 특정 학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할 계획입니까? 뭐 아까 말씀한테 드렸습니다만 개혁 과정에서 국정원 개혁돼야 되겠습니다만 개혁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보복, 인사 보복 이런 건 없을 거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답변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는 당장 제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좀 안심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평양에 먼저 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정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유엔 안보리가 주관이 돼서 대북 제재를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말하자면 문을 열어주면 그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패싱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마당에 후보자가 당장 재개는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조금은 안심할 측면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핵무기에 관한 핵미사일에 관한 결정적 상황 변화가 없으면 재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까 이제 정상회담 말씀을 드렸고요. 개성공단 문제는 뭐 서면 답변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려가 존재하고 또 우리 국내 우려가 있고 그런 우려를 불식해 나가면서 재개 과정을 밟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방지법이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 때 발의가 돼서 제정되지 않고 15년 지나서 제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제안했던 정부 구성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15년이나 걸렸는데요. 지금 이제 발의되어 있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조문은 뭐 체계라든지 조문 일부는 손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제정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버의 어떤 환경이나 국가적인 위협에 따르면 체계적인 법이 필요하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테러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방지법을 제정할 때 이 우려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하면서 해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같이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지금의 여당의 반대로 이게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지금 야당 구성원들이 다 제안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지금 여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만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관해서 노력해 주시고 본인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그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거는 뭐 알고 있습니다만 법안의 내용까지는 미처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 법안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뭐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는 원내 대표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의원총회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제 시간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 대표들이 한 분 한 분씩 오시다 보니까 질문이 자꾸 끝날라 하다 또 하게 되는데 정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후보자 2008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북한의 선군 외교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실적이 필요하게 되니까 2007년 12월에 급하게 동국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논문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논문의 아마 부분들을 이렇게 게재했을 겁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 게재됐다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인이 그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 통과되기 전에 이를 토대로 인용해서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고 한다면 이건 논문 표절이죠? 이건 분명한 중복 게재라고 한다면 글쎄요, 한번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논문 윤리 위반이라고 이 판단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는 뭐 지도 교수와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저 중복 게재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기에 표절로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따 지금 즉답 안 하셨는데 좀 이따가 확인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북한 체제 인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북한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온 미국 부통령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 이 북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그 북한 체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하고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펄쩍 뛰는 거예요. 부통령인가 그 국무장관 왔을 때 한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온 그 양반이 얘기한 거 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했으면 그럼 북한에서는 후보자 얘기를 찬성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북한이 제 의견을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는 전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체제 보장 얘기를 한 건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확실하게 우선 비핵화 제가 의지를 말씀 중에 또 중간에 들어와서 네,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온 그분이 얘기한 것이 옳은 건지 이게 앞뒤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리 후보자는 북한 체제 인정 후 북핵 문제 해결 이렇게 됐는데 그분은 거꾸로 얘기했단 말이죠.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씀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은 못하겠고요. 가장 최근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얘기가 제가 말씀한 건 있고요. 틸러슨이 얘기한 겁니다. 틸러슨요. 예. 틸러슨이 5월 18일 날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저의 대북관이나 저의 안보관 그거를 지금 우려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도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네. 만약 그렇지 않은 분이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건 제가 지적을 좀 해놓고 네. 사실은 짧은 시간에 전부 답변 듣기는 정말 저도 어렵네요. 예, 그래서 그 답변으로 우선 일단 제가 듣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질의해 주셨지만 이 국정원 수사권 박탈, 경찰 쪽의 이관, 대공수사권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후보자께서 어디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뭐 어딘진 뭐 그렇습니다만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하고 지금 공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하고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이미 우리 현 정부와 우리 후보자와 조금 시각차가 있는 걸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언론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국정원 수사권 박탈, 경찰 이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이 공약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하는 얘기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것도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테러 방지법도 좀 뉘앙스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건 19대 때 그 당시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까지 하고 무려 9회 동안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그 당시 야당이 반대를 아주 엄하게 했던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후보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국민 보호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국민 대상 테러 행위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그 단체만 해당이 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우리 국내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야당이 이렇게 긍정 반대했던 것을 지금 법이 됐으니까 인정하고 이걸 오히려 보완해야 된다. 뉘앙스가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입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보면은 이 과거 정치 인사 사찰 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현 정부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언론에 제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입장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왕 나왔으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외교 라인 보면 전부 대화 또는 외교통의 라인이 앉아갖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걸릴 거다.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해야 된다. 후보자는 언론에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보도가 돼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어떠한 요건이 되면 이것을 재개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재개의 장애 요인은 대북 제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내용은 벌크 캐시, 뭉치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있고 그런 제재가 시행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면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언론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보고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것이 제가 했던 답변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뭔가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과의 틈새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확행을 하겠다는 의지와 입장 표명은 여러 번 드렸고요. 테러 방지법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산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테러 방지법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을 하는 것이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인권 침해 소지라든지 뭐 개인의 답변을 사생활이라든지 요약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시행 과정에서 어떤 뭐 감시나 통제나 뭐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네, 대충 제가 하시겠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이 시각차가 저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좀 봐서 그거를 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제가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저기 대비 자료 때문에 북한 외무성 성명 자료, 북한의 보도 자료는 특수 자료죠. 소위 외무성 성명은 북한 외무성 성명 자료. 외무성 성명은 일반적으로 보통 중앙통신을 통해서 다 공개되죠.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북한에서 하는 정치적 이념적 내용이 들은 자료는 특수 자료죠. 아, 국내에서 특수 자료를 취급받느냐?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하실 자료에 해당된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이 되고 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 교수로 지금까지 2008년 4월부터 근무하셨죠. 네, 이때 그렇습니다. 2009년 학생들이 낸 설문조사에 중요한 시기마다 북한 외무성 성명자를 배포해 주셔서 참고가 됐다. 이런 학생들의 주관 네.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북한의 보도 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대비 자료를 이거를 외부에다가 소위 특수 자료 취급 기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외부에 나간 것은 대비를 갖다가 유출시킨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북한 연구자들은 그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연구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학생들에게 그게 나갔단 말이죠. 우리 학생, 일반 학생들. 저희 북한학과 대학원 학생들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전문적인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 신청서 제출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자료 나가는 게.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에서 나오는 공개적인 자료.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북한 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학생들한테 북한 외무성 설명 자료를 주신 게 소위 말하는 그 특수 자료 인가서를 내고서 학생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제 북한학과가 그런 특수자료 취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의 성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 공개 목적으로 내놓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 연구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최일선에서 이러한 자기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이 정보 활동을 하는 요원들에게 이것이 그냥 유출된다고 하면 저는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 질의를 더 하실 의원이 있습니다. 예, 이완영 의원. 예, 정우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후보자께서 그런 기밀 취급을 제대로 했느냐 아마 그런 말씀입니다. 학교 측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와 관련해서 참 이 국가 기밀을 고급 또 비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국정원부터 또 외교부나 국방부 장관 그렇죠? 또 장성 이런 분들이 많겠죠. 네. 이분들이 이제 퇴임하면은 당연히 그 기밀이 이제 반납되는 거죠, 다. 당연한 그런데 네.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거는 반납이 안 되겠죠. 그러나 관련법에 의해서 그건 본인 책임 하에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위중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얼마 전에 해군 참모총장 하신 분이 중국에서 강연을 했다. 또 외교부 장관 하신 분이 일본에 어떻게 취업을 했다. 이러면은 그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기밀이 그 외국에
다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뭐 잠재적인 가능성은 예. 있다고. 그렇다면은 또 그 강요를 왜 초청하겠어요? 그런 걸 또 상대국은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좀 제도적으로 앞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고급 기밀을 다루신 분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또는 취업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뭔가 좀 신고하는 시스템, 또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활동한 내역 등을 좀 점검하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면 국정원하고 협조해서 이와 관련된 법률을 함께 본의원하고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 대선 댓글 사건, 아까 어느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간첩 사건 등 이런 걸 다시 후보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특히 여러 가지 사안 주문 중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알고 계세요? 뭐 댓글 사건은 현재 고등심으로 다시 와 있죠. 고등 네. 예? 고등법원으로 지금 와 있죠. 지금 다시. 와 있습니까? 예, 예.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다시 또 후보자가 국정원장 하면서 다시 정치에 또 개입하는 거 아닌가. 또 아까 우리 서청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정치 보복과 관련되는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깊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보복과 아까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만 정치 보복과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규정을 준수했나 여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취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 내부에서 조사를 다 됐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후보자가 아까 모두에 정치하는 100%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 국정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히 또 정치와 직결된 문제인데 이걸 또 다시 살펴보겠다. 이거는 모순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정치에 다시 개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일단 그 사건의 진상을 뭐 국정원을 책임 맡는 사람 입장에서는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다시 한번 더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정치에 절대 개입하는 그 국정원이 후보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지켜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그 뭐 후보자께서도 퇴직하고 바로 삼성경제연구소도 취업을 하셨는데 이 퇴임 후에 우리 국정원 직원 간부들도 이렇게 그 사후 관리를 현재 좀 취업 못할 때 취업할 때 이런 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퇴직한 이후는 사실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시도 아까 제가 고위 장성급이나 장관들 얘기했는데 국정원 출신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죠? 나와서 퇴임해서도 절대적으로 자기가 취급했던 기밀이 어느 개인 기업에 가서도 전달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도 좀 퇴임 후 사후 관리 시스템도 우리 좀 후보자께서 원장을 하시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후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한편 또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은 평생 있었던 그런 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모색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 사건은 고등법원 진행 중이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사법부 판단에 맡겨놓으세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예, 절대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제
추가 질의는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정보위원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비공개로 전환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이 남아 있으면 더 이상 이제 공개 시간이 없으니까 남아 있으면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어쨌든 청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만 국민들한테는 뭐 고위 공직을 맡는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는 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들었고 또 저의 각오도 밝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국민들 앞에 저희 각오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정보기관은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하다. 그렇게 지켜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회의장 이동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